저는 57년을 살아오면서 혼자라는 단어를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고 친구들이 부부 동반 모임에 초대할 때마다 혼자인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아들 준혁이가 결혼한다며 여자친구를 데려왔을 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은 제 대학 동창 미선이의 딸이었습니다. 미선이와 저는 20대 시절 같은 남자를 좋아했던 사이였습니다. 결국 그 남자는 미선이를 선택했고 저는 상처받은 마음을 추스르며 지금의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미선이의 딸과 제 아들이 결혼한다니. 이것이 운명의 장난인지 신의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첫 만남 자리는 어색했습니다. 미선이는 여전히 우아하고 품이 있는 모습이었고 그녀의 남편은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였습니다. 반면 저는 이혼녀라는 꼬리표를 달고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였습니다. 미선이는 저를 보며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환한 미소로 반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우월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걱정과 달리 행복해 보였습니다. 예비 며느리 수진이도 착하고 예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이는 결혼식을 호텔에서 크게 하자고 했고 저는 솔직히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꽃집 수입으로 아들 대학 보내고 자취방 얻어주는 것만으로도 빠듯했던 제게 호텔 결혼식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미선이는 제 사정을 알면서도 계속 호텔 결혼식을 고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친구들과 사업 관계자들을 초대해야 한다며 최소 300명 규모의 결혼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 정도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작은 예식장에서 소박하게 하면 안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준혁이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선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결혼 비용은 자신들이 부담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대신 결혼식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아들의 행복을 생각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이혼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더 성공한 사람이었더라면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오면서 저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사람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릴 것 같았습니다. 신랑 어머니가 이혼녀라고 꽃집이나 하며 살아간다고 신부 집안에 기생하려고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꽃집에 한 여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예순이 넘어 보이는 그녀는 밝은 미소로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꽃꽂이 수업을 하냐고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업은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개인 레슨이라도 좋으니 가르쳐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녀에게 일주일에 2번씩 꽃꽂이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이었고 1년 전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배우러 온 줄 알았는데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녀에게서 특별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정희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고 자유로웠고 무엇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차를 마시며 정희가 말했습니다. 자신도 처음에는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웠다고,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고독이 아니라 자유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희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저녁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요리를 해먹는다고 했습니다. 주말에는 혼자 여행을 다니거나 전시회를 보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 40년 동안 자신을 위한 시간이 없었다고, 항상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이것이 진짜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희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혼 후 계속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잃었고 온전한 가정을 잃었고 사회적 지위를 잃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되면서 무언가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자신만의 시간, 자신만의 공간, 자신만의 선택권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피곤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는 제 자신을 돌보는 것을 멈췄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고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만 걱정했습니다. 정작 제 자신이 행복한지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오랜만에 미용실에 갔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염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쇼핑몰에 가서 새 옷을 샀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돈을 쓴 것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낯선 사람은 예전에 저보다 훨씬 생기 있고 밝아 보였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꽃집에 오는 손님들이 제 모습이 달라졌다며 칭찬했고 정희는 활짝 웃으며 이제야 진짜 당신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변화를 가장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은 아들 준혁이었습니다. 준혁이는 어느 날 가게에 들러 왜 갑자기 이러냐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혼 준비로 바쁜 시기에 엄마가 머리 염색하고 새 옷 사입는 게 철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말에 순간 움찔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내 인생이 있다고 내 결혼만큼이나 내 행복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준혁이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나갔고 저는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에게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미선이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결혼식 당일 신랑 측 하객이 너무 적으면 보기 안 좋으니 친척이나 친구들을 더 초대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게는 초대할 만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대부분의 친구들과 연락이 끊겼고 친척들과도 거의 왕래가 없었습니다. 혼자 살아가느라 인간관계를 챙길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정희에게 결혼식에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정희는 흔쾌히 승낙했고 자신의 친구들도 몇 명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에 초대할 사람이 얼마 전에 알게 된 지인들 뿐이라는 현실이 처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결혼식 한 달 전 예비 며느리 수진이가 혼자 꽃집을 찾아왔습니다. 수진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께 여쭤볼 것이 있다며 결혼 후에도 저와 함께 살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대부분 신혼집을 따로 얻는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진이는 설명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함께 살자고 하는데 차라리 시어머니와 사는 게 낫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진이의 말을 듣고 복잡한 심경이 되었습니다. 미선이가 딸 부부와 함께 살려고 한다는 것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던 미선이의 삶에도 균열이 있었던 것입니다. 수진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간섭이 심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좋지 않아서 딸인 자신에게 집착한다고 했습니다. 함께 살면 자신의 결혼 생활이 망가질 것 같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함께 살 수는 없다고 너희는 너희만의 보금자리를 꾸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절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하고 너희도 너희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서로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건강한 가족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울먹이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친정어머니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걱정했습니다. 저는 수진이에게 조언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라고 딸로서 효도는 하되 자신의 삶도 지켜야 한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고 저는 문득 제 자신이 대견스러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며느리와 함께 살겠다며 매달렸을 텐데 이제는 각자의 자유를 존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미선이에게서 화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이가 함께 살지 않겠다고 했다며 제가 며느리를 꼬드긴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찾아와서 이야기했고 저는 그저 젊은 부부는 독립해서 사는 게 좋다고 조언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선이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아느냐고 나중에 늙어서 후회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미선이에게 제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지 않다고 오히려 자유롭고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려고 하면 결국 그 사람도 나도 불행해진다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미선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전화기를 내려놨습니다. 다음날 정희와 차를 마시며 어젯밤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집착하는 이유는 자신의 삶이 공허하기 때문이라고, 자기 자신의 행복을 찾지 못하니까 자식을 통해 대리만족을 얻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자식도 부모도 불행하게 만든다고, 진짜 사랑은 서로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희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 역시 이혼 후 준혁이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아들이 제 삶의 전부였고 아들의 행복이 곧 제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들의 인생이 있고 저는 저의 인생이 있습니다. 각자의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서로를 아끼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결혼식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준혁이가 다시 꽃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부드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이한테 들었다고 엄마가 함께 살지 말자고 했다며 서운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 서운하지 않다고, 오히려 너희가 독립해서 사는 게 더 좋다고 말했습니다. 준혁이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외롭지 않겠냐며 걱정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엄마에게도 엄마만의 삶이 있고 엄마만의 행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준혁이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많이 변했다고, 그 변화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보기 좋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준혁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실 자기도 엄마가 이혼 후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괴로웠다고, 엄마의 유일한 희망이 자기라는 부담감이 너무 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엄마가 스스로 행복을 찾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불행한 모습으로 살면서 아들에게 얼마나 큰 짐을 지웠는지를 말입니다. 그날 이후 준혁이와의 관계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의 모든 일에 간섭하지 않았고 준혁이도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면서도 서로를 아끼는 건강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정희는 그런 저를 보며 대견해했고 이제 진짜 자유를 얻었다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아들 결혼식에 참석해도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준혁이의 아버지이기도 하니까요. 전 남편은 고맙다며 꼭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전 남편을 만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을 텐데 이제는 그냥 아들의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결혼식 끝나고 같이 제주도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정희와 그녀의 친구들 그리고 저 이렇게 넷이서 사흘 정도 여행을 다녀오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저했습니다. 아직 한 번도 혼자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고 낯선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격려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를 경험해 볼 때라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5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한 여행을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도 아니고 아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오로지 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결혼식 사흘 전 미선이가 갑자기 꽃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미선이는 주저하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남편과 별거 중이라고, 이미 1년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부부처럼 보이려고 애썼지만 실제로는 각방을 쓰고 거의 대화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딸이라도 곁에 두고 싶었는데 수진이마저 떠나려 하니 견딜 수가 없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놀랐지만 침착하게 미선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넘게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이혼하고 싶지만 주변 시선이 두려워서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완벽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미선이를 안아주었습니다. 30년 동안 라이벌처럼 여겼던 그녀가 사실은 저보다 더 불행했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선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부럽다고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도 당당하고 자유로운 모습이 부럽다고 했습니다. 저는 미선이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지금이라도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미선이는 한참을 울다가 진정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강해질 수 있었냐고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지 않았냐고 말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두려웠다고 하지만 혼자 살면서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고독이 아니라 자유이고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미선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결혼식 때 보자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미선이의 등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 되었습니다. 30년 전 그녀가 제가 좋아하던 남자를 선택했을 때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저는 정희와 함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몇 달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처음 만났을 때는 움츠러들고 자신감 없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당당하고 빛이 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두 당신 덕분이라고.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직도 불행하게 살고 있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화는 항상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된다고. 자신은 그저 계기를 만들어줬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변화를 선택한 것은 저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희의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언을 들어도 결국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새로 맞춘 한복을 입고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더 이상 누구와 비교하지 않았고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 자신으로 충분했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 미선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우아하게 차려입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미선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날이라고. 과거는 잊고 새로운 가족이 되자고 했습니다. 미선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이 시작되고 준혁이와 수진이가 입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독립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제 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하객석을 둘러봤습니다. 정희와 그녀의 친구들이 환하게 웃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제 편에 앉은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그것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이 중요한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반대편 미선이 쪽 하객석은 빼곡히 차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주례 말씀이 끝나고 양가 부모님이 인사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아들의 결혼을 축하해 주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특히 새로운 가족이 되어줄 신부 측 가족분들께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며 각자의 행복을 응원하는 부부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하객들은 박수를 쳤지만 몇몇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결혼식 축사에서 자유와 독립을 이야기하는 것이 낯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것이라고. 서로에게 의지하되 각자의 삶을 잃지 않는 것이 건강한 관계라고 믿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되고 여러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척들도 있었고 예전 직장 동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모습이 많이 좋아졌다며 칭찬했습니다. 이혼 후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밝고 건강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때 전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잘 지내냐고, 건강은 괜찮냐고 말입니다. 전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달라졌다고. 이혼할 때보다 훨씬 행복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행복하다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혼자 사는 것이 편하고 자유롭다고 말했습니다. 전 남편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도 재혼했지만 생각만큼 행복하지 않다고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안타까움이 느껴졌지만 더 이상 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수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친정어머니에게도 어머니처럼 살라고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도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 예전 같으면 쓸쓸하게 느껴졌겠지만 이제는 편안했습니다. 저는 한복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발코니에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주도 여행 준비는 다 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가방도 쌌고 마음의 준비도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기대하라며 즐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여행이 될 거라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공항에서 정희와 그녀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은주와 경미라는 이름의 두 여성은 모두 60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은주는 남편과 사별했고 경미는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혼자 살면서도 당당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있으니 편안하고 자유로웠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해서 렌터카를 빌려 섬을 돌아다녔습니다. 바다를 보고 오름에 올라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아무 걱정 없이 웃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 허락받을 필요도 없이 그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 숙소에서 넷이 둘러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은주가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웠다고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안심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다고 진짜 외로움은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느껴지는 것이고 진짜 행복은 혼자서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경미도 거들었습니다. 이혼하고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다고 세상이 끝난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다고 결혼 생활 동안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되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와도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혼자 사는 것이 최고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혼 후 3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들에게 집착하며 불행하게 살았는지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정희를 만나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제는 진짜 자유를 느끼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제 손을 잡아주며 축하했습니다.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된 거라고 앞으로 더 행복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혼자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는데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57년을 살면서 이렇게 평화로운 순간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저는 파도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제 인생을 살겠다고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저 자신으로 살겠다고 말입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정희가 물었습니다. 여행이 어땠냐고 기분이 좋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여행이었다고 이제야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준혁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신혼여행 잘 다녀왔다며 엄마는 여행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신나게 여행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혁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정말 밝아졌다고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수진이도 각자의 행복을 찾으며 살라고 서로에게만 집착하지 말고 각자의 세계를 가지라고 조언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랜만에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은 여전했고 백발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이 주름 하나하나가 제가 살아온 세월의 증거였고 이 백발 하나하나가 제가 겪어온 시련과 성장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젊어 보이려고 애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꽃집을 열자마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미선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결 편안한 표정으로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다고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결국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미선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결정했다고 이제 당신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 격려했습니다. 미선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다고 30년 동안 완벽한 척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미선이를 안아주었습니다. 30년 동안 라이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과 이렇게 진심으로 위로를 나누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미선이가 돌아간 후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선이 이야기를 하자 정희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변화는 전염된다고 한 사람이 용기를 내면 주변 사람들도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미선이에게 희망을 준 거라며 칭찬했습니다. 저는 쑥스러우면서도 뿌듯했습니다. 제 변화가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이혼 후 한동안 일기를 쓰다가 너무 우울해서 그만뒀었는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감사 일기였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따뜻한 햇살, 예쁜 꽃들, 정희와의 우정, 아들의 행복, 미선이의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혁이와 수진이가 신혼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집이었고 두 사람이 정성껏 꾸민 흔적이 보였습니다. 수진이는 제게 말했습니다. 친정어머니도 최근 아버지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다고 서로에게 솔직해지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여준 모습이 친정어머니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앞으로 어떻게 살 계획이냐고 혹시 재혼 생각은 없냐고 말입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재혼은 생각 없다고 지금처럼 혼자 사는 게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물론 외로울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 자유로움이 훨씬 크다고 말했습니다. 준혁이는 안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도전이었습니다. 꽃집만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고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노트를 꺼내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봤습니다. 꽃꽂이 교실 운영, 유튜브 채널 시작, 책 쓰기, 봉사활동 참여 등 생각보다 많은 목록이 나왔습니다. 다음날 정희를 만나 제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정희는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말했습니다. 꽃꽂이 교실은 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자신도 수강생으로 등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구들에게도 소개하겠다며 벌써부터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희의 열정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작은 꽃꽂이 교실을 열었습니다. 첫 수강생은 5명이었습니다. 정희와 그녀의 친구들 그리고 미선이까지 참여했습니다. 미선이는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새로운 취미를 찾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환영하며 함께 꽃을 다듬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5명이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미선이가 말했습니다. 이혼 결정하고 나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오랜만에 제대로 잠을 잤다고 했습니다. 딸 수진이도 응원해주고 있다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미선이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은주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5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자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함께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서로 응원하자고 했습니다. 모두 찬성했고 저희는 그 모임 이름을 자유로운 여인들이라고 지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나온 이름이었지만 완벽하게 어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에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혼의 상처로 움츠러들고 주변 시선에 전전긍긍하고 아들에게만 집착하며 살던 불행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자유로웠고 행복했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았습니다. 다음 달 준혁이에게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진이가 임신했다고 내년 봄에 아기가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습니다. 손주에게도 집착하지 않겠다고. 아이의 부모는 준혁이와 수진이니까. 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켜보겠다고 말입니다. 준혁이는 오히려 그런 제 태도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의 과도한 간섭 때문에 힘들어한다며 자신은 정말 좋은 엄마를 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말에 뭉클했습니다.
제가 변화한 것이 아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꽃꽂이 교실은 입소문을 타고 수강생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석 달 만에 15명이 되었고 대부분 50대 이상의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에 오면 위로가 된다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만든 이 공간은 단순히 꽃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외로운 영혼들이 모여 서로를 치유하는 곳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한 수강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처럼 살고 싶다고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것이 두렵지만 선생님을 보면 용기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고독이 아니라 자유라고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저는 57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설렙니다. 꽃집에 가서 아름다운 꽃들을 만지고 수강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정의와 친구들을 만나 웃고 저녁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깁니다. 이 모든 것이 제 선택이고 제 자유입니다. 누구에게 허락받을 필요도 없고 누구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저 자신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이고 진짜 행복입니다.